정신의학의 매드맨 DSM-3가 발표되자 APA는 의료 모델을 대중에게 마케팅하기 시작했다. 전무 의료단체는 항상 회원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상업적인 무역단체의 익숙한 마케팅 관행을 전문단체가 이렇게 철저히 받아들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1991년 APA는 정신과들의 의학적인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출판 및 마케팅 부서를 설립했고 얼마 지나서 매우 효과적인 마케팅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1986년 APA 부회장 폴 핑크는 말한다. 정신과 의사들의 수입을 보호하는 것은 APA의 임무다. 첫 번째 등기로 1986년 APA는 정신의학에 대한 최고의 능력과 최신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 가능하리라고 기대되는 자체 언론사를 설립했다. 언론사는 곧 1년에 30권 이상의 책을 출간했고 83년에 사후시는 기꺼이 언급한다. 이 책이 정신의료 전문가들에게 긍정적인 대중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APA는 또한 출간한 교과서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저자들이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했다. 실제 1987년 정신질환 치료를 출간을 준비하면서 APA 선처제의 임원 중 한 명의 로저 필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걱정하며 묻는다. 회원 3만 2천 명을 어떻게 조직하며 옹호 활동을 펼칠까요? 누가 정신질환 이슈에 대해서 말할까요? 연구자들만? 학계 엘리트들만? APA 회장이 임명한 회원들만? APA는 의료 모델 사례를 홍보에 하는 전문가 명단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기해들었다. 인류에서 공공홍보 연구소를 설립하여서 회원들에게 라디오와 텔레비전 다루는 기술을 교육을 했다. 1985년에 APA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살아남는 법 워크숍 9회를 운영했다. 한편 전국의 모든 지부에서는 언론 인터뷰를 요청하는 공보 담당자를 선정했다. 사고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종류의 미디어에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한 숙련된 지도자 네트워크를 갖추었다. 제품을 판매하는 여러 영리 기업과 마찬가지로 APA는 정기적으로 언론을 찾아다녔고 긍정적인 보도가 실리면 우쭐했다. 1980년 12월에는 정신의학의 새로운 발전을 주제로는 하루 동안의 미디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적이고 널리 배포되는 신문사 대표들이 참석했다며 사고시는 협조해야 했다. 다음으로 사고시는 텔레비전에 공익 광고를 내보내 정신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으며 여기는 케이블 텔레비전의 2시간짜리 프로그램인 당신의 정신건강을 후원하는 노력도 포함되었다. 또한 정신질환의 유병률과 정신과 약물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팩트 시트를 개발하여 언론에 배포했다. APA 공보위원회 위원장인 하비 루비는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서 전국의 청취자들에게 의학 모델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APA는 전면적인 미디어 공세를 펼쳤고 마음에 드는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상을 수여했으며 사고시는 매년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좋은 홍보 효과를 가져왔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1983년 그는 공보부의 도움 촉구로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저명한 정신과 의사들의 상당한 인용문을 포함한 우울증에 관한 주요 커버스테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2년 후에 사고시는 발표한다. 저널리스트 필 도냐후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APA 대변인을 배치했다. 그래서 다이제스트의 정신건강에 대한 내용을 독립된 정의시키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시험과 접수에 헤드라인은 이제 정신의학에서 진행 중인 혁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의 독자들은 인간의 우울증은 유전자와 관련짓는다. 과학자들이 공포와 불안의 생물학을 밝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뉴욕타임스는 연구자들이 우울증의 화학적인 열쇠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생물정신의학에 대한 사회적인 믿음은 APA의 희망대로 분명히 자리를 잡아갔다. 1984년 볼티모어 이브닝선 신문의 존 플랭커리는 이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논란 발전에 의해서 마음 수준공이라는 제목의 7부작 연재 기사를 썼다. 그는 이 혁명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설명한다. 지금은 더 프로이트 시대부터 정신의학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까웠다.
주술의 기운에 쏠려 쌓여서 인상과 직감에 의존하는 종종 비효율적이던 정신의학은 현대 과거의 엉뚱한 때로는 유머스러스한 의부자질이었다. 하지만 10년 이상 정신과 의사 연구자들은 실험실에서 조용히 지와 인간의 뇌를 해부하고 마음의 비밀을 밝히는 화학 공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1980년대인 지금 이들의 연구가 결실을 맺는다. 그들은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만들어내는 서로 맞물린 분자를 빠르게 밝혀낸다. 그 결과 오늘날 정신의학은 분자 유전학만큼 정확하고 정량화가 가능한 정확한 과학의 문턱에 섰다. 앞으로 정신공학 시대가 열리고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특수학물과 치료법이 개발될 것이다. 이 연재를 위해서 50명 이상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를 인터뷰한 플랭클린은 이 새로운 과학을 인구의 20%를 괴롭히는 정신질환 치료 가능한 분자 정신의학이라고 불렀다. 그는 이 작품으로 퓰리처상의 저널리즘 부문을 수상했다. 이 시기에 정신과 의사들이 일본 언론을 위해서 쓴 책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예일대학교 정신과 의사 마크 골드는 우울증에 관한 좋은 소식에서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새로운 분야에서 일하는 우리는 연구하는 과학은 생물 정신의학이라는 영역이다. 이는 과학 연구의 모든 최신 진보를 통합하여 정신의학을 의료 모델로 되돌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정신적인 고통의 진단치료, 치유 및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골드 교수는 지난 몇 년 동안의 정신의학이 역사상 가장 놀라운 연구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모든 정신질환의 궁극적인 이유와 치료가 가능한 과학 및 인간 이해의 최전선을 탐구해왔다. 이러한 믿음을 대중에게 확고히 심어준 하나의 책을 든다면 바로 고장난 뇌이다. 1984년에 출간된 이 책은 훗날의 미국 정신의학 회지 편집자가 낸 낸시 안드레센이 전술한 것으로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생물의학 혁명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설명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 책에서 안드레센은 생물 정신의학의 권리를 간결히 정리한다. 주요 정신질환은 질병이다. 당뇨병, 심장병, 암과 같이 의학적인 질병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 모델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과 의사나 신경과 의사처럼 환자가 앓는 질환 각각을 신중하게 진단하는 것이다. 고장난 뇌는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멋진 제목을 가진 책이었다. 하지만 책의 여러 곳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뇌가 고장나서 연구자들이 아직 제대로 발견 못했다고 안드레센이 고백했음은 대부분의 독자가 눈치채지 못했다. 연구자들은 뇌 기능을 살피는 새로운 도구를 가졌고 이를 통해서 뇌의 이해를 넓힐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기를 바랬다. 안드레센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정상 여러 해 걸리더라도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리라는 느낌, 즉 혁명의 정신을 상당히 크게 갖는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획기적인 순간은 여전히 미래의 일이다. 조현병, 우울증, 연극성 장애의 생물학적인 근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중은 오래전부터 그렇지 않다고 확신해왔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망상을 불러일으킨 마케팅 과정을 본다. 1980년대 초 정신의학은 미래를 걱정하였다. 그 전에 7년 동안의 정신과 약물을 판매는 눈에 띄게 감소했고 의과대학 졸업생 중에서 정신의학 분야로 진로를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이에 APA는 대중에게 자기들의 의료 모델을 판매하느라 정교한 마케팅 캠페인을 펼쳤고 몇 년 후에 대중은 명백한 발전이 놀라워 숨이 막힐 정도다. 정신과 의사는 이제 마음 수성공이 되었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뇌과학자인 마이클 쿠하가 존 플랭클린에게 말했듯이 이 새로운 지식의 폭발은 새로운 약물과 사회의 광범위한 변화를 환상적으로 이끌 참이었다. 사중창단의 화음, 사중창단의 화음, 포파드 하모니. 미국 사회에서 정신의학의 생학적인 혁명을 열망하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들만이 아니었다. 1980년대에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모였다. 이들은 재정 영향력, 지적 명성, 도덕적인 권위를 갖춘 집단이었다. 이들은 대중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사회 지위를 함께 누렸고 이 스토리텔링의 연합은 그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회가
의사에게 처방 독점권을 부여한 1951년 제약회사와 의사의 재정적인 이해관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APA와 업계는 이러한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본질적으로 의약품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APA와 학술의료센터의 정신과 의사들이 이 계약에 전면에 나서면서 대정은 과학의 사람들을 무대에서 보았고 제약회사는 이 자본주의 기업에 조용히 자금을 제공했다. 이 파트너십의 씨앗은 1974년 APA 미래를 위한 제약회사 지원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테스크 보스를 구성하면서 심어졌다. 그 결과 매우 중요하다는 답이 나왔고 1980년 APA는 획기적인 정책 변화를 도입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제약회사들은 APA 연례회의에 정기적으로 화려한 전시물을 설치하고 사교 행사의 비용을 지불했지만 과학적인 강연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 APA 이사회는 제약회사가 연례회의에서 과학 심포지엄을 후원하도록 허용을 결정했다. 제약회사들은 이 특권에 대한 대가로 APA 비용을 지불했고 곧 연례회의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는 업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심포지엄으로 참석자들에게 호화로운 식사를 제공하고 전문가 채널의 발표를 제공했다. 연사들은 강연을 위해서 많은 돈을 받았고 제약회사들은 연사들의 발표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지원을 했다. 사부시는 설명한다. 이러한 심포지엄은 회의 전 리허설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되며 시청각 콘텐츠도 훌륭하다. 우리 모델과 정신과 약물의 이점을 대중에게 판매하는 본격적인 파트너십의 문이 열렸고 APA는 이제 많은 활동에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제약회사 자금에 기대기 시작했다. 제약회사들은 지속 교육 프로그램과 병원에서 열리는 학술 집담회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한 정신과 의사가 관찰하였듯이 제약회사들은 열정적으로 무료 향응을 제공하여 배움의 관망을 고쳐주겠다. 1982년에서 APA가 의회 로비를 위해 정치행동위원회를 출범했을 때도 제약회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 제약회사는 APA의 미디어 교육 워크숍 비용을 지원했다. 1985년 브래들리 골틀리브 APA 비서관은 APA가 매년 수백만 달러의 제약회사 자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2년 후 APA 뉴스레터인 정신의학 뉴스에는 스미스 클라인 앤드 프렌치가 APA 회장 로버트 파스나우에게 수표를 건네는 사진이 실렸다. 이에서 한 정신과 의사 독자는 APA가 미국 정신제약회사 협회가 되었다고 비꼬았다. 워싱턴의 멋진 새 인물. 제약회사 입장에서 이 새로운 파트너십의 가장 큰 장점은 명문의과 대학의 정신과 의사들이 스스로를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을 연사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연례회의 의료 심포지엄은 이 새로운 관계에 기름을 부었다. 심포지엄은 교육적인 발표로 불리고 제약회사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통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들의 발표는 리허설까지 진행되었고 모든 연사는 각본에서 벗어나 정신과 약물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다시 초대받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업계가 후원하는 심포지엄 중에서 초감이성 정신증이나 벤조디아제핀의 중독성 또는 항우울제가 활성의학보다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심포지엄은 열리지 않았다. 유료 심포지엄의 연사들은 정신의학적인 사상의 리더로 알려졌고 그들은 심포지엄 패널로 참여하면서 이 분야의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 그들은 연설당 $2,000에서 $10,000의 강연료를 받기로도 하였다. 또 이 플로토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우리에게 일부는 현재 시스템이 고급 매춘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 사고의 리더들은 언론에서 정기적으로 인용하는 전문가들이었고 APA에서 발행하는 교과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정신의학적인 사고의 리더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를 형성했으며 이들은 유료 연사로 활동하기 시작하자 제약회사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원금을 보냈다. 고급 매춘부 사고의 리더들은 연구 중인 약품을 보유한 회사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자문위원회의 연사 사무국에 가입하고 특허 및 로열티 협정을 체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대필한 논문의 저자 등재되는 데 동의하고 회사가 원하는 심포지엄의 약물과 기기를 홍보하고 값비싼 선물과 후화 여행을 대접받는다.
제약업계가 돈으로 구해한 것은 학교의 정신과 의사 몇 명만이 아니었다. 제약업계는 이것이 약을 마케팅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았고 제약에서는 이 분야의 거의 모든 유명 인사에게 돈을 지불하기 시작했다. 2000년 NEZM에서 우울증에 관한 사설을 쓴 전문가를 차지했을 때 항우울제를 만드는 제약회사와 재정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은 극소수였다고 한다. LIMH도 이 스토리텔링의 연합에서 합력했다. 생물정신의학자들은 소테리아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무엇이가 축출되었을 때 그들이 NIMH를 성공적으로 장악했음을 알았다. 1980년대에 NIMH는 생물정신의학 이야기를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셔버트 브레이저의 지휘 아래에 난리를 달았다. 브레이저는 1994년 NIMH 수장으로 발탁되기 전에 제약에서의 후원을 받아서 미디어 교육 워크숍을 운영하던 APA 공보위원회를 이끌었다. 그는 곧 NIMH가 40년 역사상 처음으로 우울인 인식 인지 및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대규모 교육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1990년에 루이스 저드 NIMH 소장은 말한다. 20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정신질환은 다른 질병 질환과 마찬가지로 질병이자 질환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스토리텔링 캠페인에 참여한 마지막 단체는 전미정신질환연맹이었다. 1979년 위스콘신주에 살던 2명의 여성 베벌리 영과 헬리어 셀터에 의해서 설립된 이 단체는 저신병을 어머니의 냉담함과 무관심, 자녀와의 유대감 형성 능력의 부족과 집착의 터대로 돌리는 브로이트 이론에 대한 불뿌리 항의에서 시작되었고 NAMI 역사가 가는 말한다. NIMI는 다른 종류 이데올기를 받아들이기를 열망했고 이를 통해서 확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1991년 아그네스 햇필드 전 NAMI 회장이 말했듯이 정신질환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질병이다. 가족 입장에서는 신체적인 질병이다. 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춤이 상당히 명확하다. APA 제약회사에서 NAMI 등장이 이때보다 더 적절하기는 어려웠다. NAMI는 생물학적인 수용을 열망하는 부모들의 모임이었다. APA와 제약회사들은 NAMI에 적극적으로 손을 뻗었다. 1983년 APA는 신경이완제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NAMI와 협약을 맺었고 곧 APA는 전국 지부의 NAMI 지역 지부와의 협력을 장려했다. APA와 NAMI는 의회의 생리학 연구 예산 증액을 위한 로비를 함께 진행했고 1980년대에 연구 예산이 84%나 급증한 NIMH는 이러한 노력의 수혜자가 되어 NAMI의 부모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루이스 저드 NIMH 소장은 1990년에 쓴 편지에서 NAMI의 로리 풀린 회장에게 말한다. 깊이 생각해보면 NIMH는 NAMI 연구소입니다. 당시 12만 5천 명 이상의 NAMI에 가입된 회원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중산층이었고 언론, 공무원, 의료 서비스 제공자, 교역자, 비즈니스 커뮤니티 및 일반 대중에게 뇌질환의 실체에 대해서 교육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말한다. 제약회사들은 1996년부터 99년까지 18개의 제약회사가 1172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교육 프로그램 기금 마련에 열심히 했다. 요컨대 1980년대에 정신질환이 뇌질환이라는 이야기를 대중에게 알리고자 하는 강력한 사중정단의 목소리가 모였다. 제약회사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APA와 인류의과대학의 정신과 의사들은 제약산업에 지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NIMH는 이 이야기의 연구에 정부의 승인 도장을 찍었고 NIMI 여기엔 도덕적인 권위를 제공했다. 이 연합은 미국 사회를 설득할 거의 모든 것을 갖추었다. 연합에게 더 좋은 소식은 나름대로 이 이야기를 사회적으로 단단하게 이슈화시키는데 도움을 준 또 다른 목소리가 현장에 존재했다는 점이다. 외계인을 믿는 비평가들. 정신양리학 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1952년에서 60년대에 처음 나왔고 이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에 부활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정신양리학 혁명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 사람들은 이전 수십 년 동안의 스토리텔러들보다도 비판에 더 취약했는데 그 이유는 20년 동안의 연구가 그들의 서술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어떤 약물도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입증하지 못했고 정신질환에 대한 화학 불균형 이론은 침몰하던 중이었다. 1984년에 NIMH 연구진은 세로토닌 시스템의 기능 증가 또는 감소 자체는 우울증과 무관함으로 결론지었다. 고장난 뇌를 자세히 읽은 독자라면 사실상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것이다. 고장난 뇌 이야기를 신봉하는 이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과 실제로 알려진 사실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고 프로젝트와 다른 2세대 약물이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에도 이 격차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생물정신의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행히도 대중들은 의료 모델 및 정신과 약물에 대한 비판을 사이언톨로지와 연관지키게 되었다. 공상과학 작가인 앨런 허바드는 1952년에 사이언톨로지 교회를 설립했다. 이 교회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는 지구에는 이전에 다른 행성에 살던 영혼들이 산다는 것으로 공상과학 소설에서 직접 차용한 외계 창조 신화에 가깝다. 또한 허바드는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한 자신만의 신념을 가졌다. 사이언톨로지를 설립하기 전에 그는 다이어넥티스 정신건강의 현대과학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그는 마음에서 고통스러운 과거 경험을 제거하기 위해 감사 과정의 사용 방법을 설명했다. 과학계는 다이어넥틱스를 엉터리 치료라고 조롱했고 허바드를 사기관으로 치부했으며 허바드는 정신의학에 대한 극심한 증오를 갖게 되었다. 1969년 사이언톨로지와 토마스 사스는 시민인권위원회를 공동 설립했다. 이 단체는 전대 절제설, 전기 충격, 정신과 약물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는 생물 정신의학의 깃발을 든 APA와 또 스토리텔링 파트너에게 매우 운이 좋은 것으로 설명되었다. 실제로 제약회사들이 비밀리에 사이언톨로지 시위 자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쉽게 상상한다. 의도가 명백하든 아니든 간에 제약회사들은 자신들의 대의를 발전시킬 만한 모든 조직에 돈을 쏟아붓기를 열망했다. 사이언톨로지 교인들은 회계를 믿었을 뿐 아니라 비밀스럽고 소송을 일삼으며 심지어 악의적인 컬트를 행하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1991년 타임은 사이언톨로지를 마피아와 같은 방식으로 회원과 비판가들을 협박하여 조직을 유지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글로벌 사기단이라고 평했다. 사이언톨로지 덕분에 정신의학계의 권력자들은 완벽한 스토리텔링 보호막을 갖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의료 모델 및 정신과 약물에 대한 비판을 자신들의 연구에서 비롯된 비판이 아니라 대중들이 혐오하는 컬트 집단 회원들이 제기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조롱하면서 공개적으로 손만 몇 번 휘저으면 무시되었다. 이처럼 스토리텔링의 사이언톨로지와 섞여들면 출처가 무엇이든지 의료 모델과 정신과 약물에 대한 모든 비판을 오염시키는 역할을 했다. 1980년대 스토리텔링의 힘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프로젝트가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이들은 정신의학이 새롭게 도약하는 이야기를 만들고 유지하기에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였다.